이제부터는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어떤 효력이 발생하느냐, 또 어떻게 처분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뭐 성립 시기,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기,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이 같이 있다가 분리될 때, 이때 생깁니다. 분리될 때, 소유자가 달라질 때 성립한다. 그러면은 언제 소유자가 달라지느냐? 통상 부동산, 등기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전 등기할 때, 또 이게 통상 소유자 달라지는 부분은 등기할 때 달라지죠. 소유권,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등기할 때 되는 거기 때문에 등기할 때 된다. 근데 경매 경우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매각대금 다 낸 때 뭐 소유권 취득한다는 특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매각대금 다 낸 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법정지상권은 소위 이제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으로 봅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 따라서 그 지상권, 원래는 이게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게 법정지상권이 일단 성립되고 난 뒤부터는 거의 대부분이 민법 물권편의 지상권편을 준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상권도 이제 성립되려면 등기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법정지상권도 그 소유권이 분리될 때 이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뒤로는 뭐 지상권자처럼, 법정지상권자도 지상권자처럼 상대방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 해줘. 만약에 안 되면 재판으로 그것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또 그런 것들도 간혹 하기도 해요.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해서 이런 거 하기도 하는데, 이 뒤에서 쭉 보시다시피 굳이 뭐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행사를 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등기한 경우나 아니나. 그래서 사실상 지상권 설정 등기를 잘 안 하죠. 그냥 갖고 있습니다. 설정 등기 없이 건물만 가지고 있거나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법정지상권은 일단은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성립이 됩니다. 취득합니다. 취득하고, 그 다음에 그 취득할 때 당시에 소유자,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자로 생사를 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그 토지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토지 소유권 넘겨받은 사람한테도 역시 마찬가지로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 행사 가능하죠. 거기는 뭐 별 의문이 없습니다. 그 판례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논리죠. 자, 그 다음에 이 법정지상권이 이제 성립된 법정지상권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느냐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건물을 위한 토지 이용권이라는 점에서는 지상권하고 대동소이해요. 다만 이제 차이라고 할 수 있으면은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존재를 위한 제도죠. 그래서 건물을 위해서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데, 뭐 지상권은 굳이 건물이 아니더라도 지상물, 구조물 이런 것들도 지상권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성립된 그 건물을 위해서 성립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그 효력은 뭐 지상권의 효력을 그대로 거의 따라갑니다. 마찬가지로 뭐 그 범위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은 그 건물 소유자 같은 경우는 건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물 대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77년 대법원 사례도 법정지상권이 미치는 범위는 반드시 건물의 그 기지만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 건물이 창고인 경우에는 그 본래의 용도인 창고로서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그 둘레의 기지에 대해서도 미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부산고등법원 2006년 사례도 일반적으로 이제 필요한 범위란 것은 건물의 기지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둘레까지 미치는데 그 정화조 부분, 건물 중에서 정화조 부분, 또 온천공 부분을 소유한, 아마 이게 사우나 건물이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온천공 부분을 소유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또 법정지상권이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있고, 또 현재 건조물 중에서 지하층 부분이 건축 중에 있고, 또 그 본래 효용을 갖추기 위해서는 향후 그 추가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그 공사를 위해서는 이런 그 컨테이너 사무실, 그 다음에 울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유지 사용하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도 역시 효력이 미친다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범위를 여유 있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땅에 비해서 땅이 이렇게 땅덩어리가 아주 넓은데 건물이 조그맣잖아요. 땅이 이렇게 넓은데 건물이 조그맣거든요. 그럼 이 건물을 위해서 필요한 법정지상권의 범위가 어디냐 하는 부분은 논란이 되겠죠. 그죠? 이게 요 범위냐 요 범위냐 이렇게 논란이 되겠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건물이 그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 없으면은 다 미친다고 합니다. 다. 왜냐하면 그 땅은 그 건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존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미치지 않을 이유가 대부분 없죠. 그리고 또 미친다고 하기 좀 이상하네. 그 효력이 그 범위가 이제 다 미친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땅 소유자한테 불리한 것만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임료를 받으니까. 그죠? 근데 어떤 이제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나는 요거밖에 안 쓰는데 왜 임료를 다 내야 되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미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특별한 경우 없으면은 그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 대지 전체에 대해서 미친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아주 면적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요것도 이제 서울고등법원 2005년 사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렇게 따져봐서 레포츠 센터네요. 이건 레포츠 센터 건물이 레포츠 센터인데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봐서 건물의 유지 사용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미친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임료도 그렇게 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참 중앙지법 2008년 사례는 참 재밌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각자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범위는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토지, 즉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제2토지에 국한된다 할 것이고, 원래 조모 소유가 아니었던 이 사건 임야가 이 사건 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일반적으로 범위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지상권의 범위가 이 사건 임야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 조모 씨가 이렇게 소유권이 분리된 땅이 이제 이 땅인데요. A 땅이고 이 옆에 땅이 B 땅인데, A 땅의 경우는 갑으로 있다가 이 조모 씨죠. 조모 씨로 있다가 그다음 이게 이제 소유권이 바뀌었다.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이 땅의 경우는 그게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만 이 건물을 위해서 이까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 옆에 땅까지 법정지상권과 관계없는 땅까지 그 필요한 범위를 이걸 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 사실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료. 법정지상권자라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는 당연히 내야 됩니다. 지료. 그 다음에 따라서 이런 임료를 달라고 하는 부분이 뭐 우리가 신의성실에 비추어서 뭐 못 준다. 그러니까 그 건물주 상대로 임료를 달라고 하는 부분을 뭐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죠. 당연히 그는 지료는 내야 됩니다. 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지료를 부담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료 정하는 방법은 원래는 지금 민법 366조 보시면은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 안 되면은 당사자가 청구해서 이제 법원이 정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지료와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참 많아요. 얼만큼 지료를 얼마가 정확한 지료냐, 부담해야 될 지료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정해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죠? 정해주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간이 아무리 가더라도 뭐 지료 체납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그죠? 정해야 되는데, 법원이 정해야 되는데, 지료를 정할 때는, 원래는 지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지료 청구 소송. 그래서 요거는 지료가 이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료 체납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료가 이제 정해져야 체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료를 이제 정하는 방법은 그냥 뭐 돈 달라, 너 얼마 달라 이렇게 민사소송으로서 이렇게 청구를 그 일반적인 소송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하나의 방법은 지료 결정 청구 소송이라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식적 뭐 형성 소송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료 결정 청구 소송 형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두 개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데,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민사적으로 돈 얼마 달라라고 하는 이런 금전 청구 소송이 가장 일반적일 테고요. 그 다음에 이 지료 결정 소송이라는 것은 지료를 얼마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금전을 얼마를 달라 이런 소송이 되고, 이 지료 결정 청구 소송은 형식적 형성 소송인데 지료를 얼마로 정한다 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 되는데, 그 차이가 있어요. 이제 효력의 차이가. 그래서 사실은 그 당사자 간에 서로 내가 건물주, 그 다음에 토지주 이 사이에서는 서로 토지주가 건물주 상대로 어떤 소송을 하든 정해지면은 지료를 정하는 소송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료가 정해지지 않으면은 지료 체납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료가 정해져야 되는데, 지료를 정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지료 체납에 따른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두 사람 간에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방식으로 돈을 얼마를 줘라라는 걸로 해가지고 그게 결정되면은, 그게 안 될 경우에 안 된 불이익을 건물주한테 미칠 수가 있는데, 그게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건물 소유자가 바뀐다든지 했을 때는 그 이전 소유자, 이전 건물주 상대로
일반적인 민사소송 형식으로 하는 부분은 이게 대항력이 소위 없어요. 바뀐 건물주한테는. 그래서 지료결정 소송을 하고 그 지료결정 소송이 등기부에 등재될 때 그 바뀐 건물주한테 효력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뒷부분 지료 체납에서도 조금 저희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96년 그 대법원 사례는 국유재산에 대해서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이 경우에도 지료에 관한 부분은 이게 법원이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366조를 그대로 준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원이 이때도 이제 토지 소유자는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지료 체납이 또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되죠.